자, 성희롱 사건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사가 위험해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되지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은 사건의 결말은 조직이 처음 어떻게 반응했는지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성희롱 사건인데 어떤 회사는 내부 절차에서 잘 정리가 되고 어떤 회사는 노동청, 민형사, 행정사건으로까지 확대되죠.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초기 대응 구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오늘은 회사의 대응을 세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피해자의 신고 직후, 그리고 보호조치 단계, 마지막으로 사실조사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해자의 신고 직후. 이때는 회사의 의도가 평가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성희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엔 내가 당한 게 성희롱이 맞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고민 끝에 참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때 주변 반응이 그건 오해다, 실수였다, 격려였다.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가 되고 성희롱 예방교육 받는 걸로 조직에서 끝내버리면 가해자는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죠.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반복되겠죠. 강도와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결국에는 추행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피해자가 버티지 못하고 신고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회사에 던지는 질문은 하나죠. 이 회사는 나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자, 대기업 같은 곳은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분리조치, 절차 안내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대표 1인 회사나 중소기업 또는 성희롱 사건을 다뤄본 적이 없는 조직이겠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인사 담당자 본인이 성희롱 피해자인데 다른 직원이 대표에게는 말하지 말고 우리 선에서 조용히 사과받고 끝내자라고 제안한 경우도 있었어요. 또는 피해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신고 내용을 가해자한테 그대로 전달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바람에 2차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직장 내 성희롱의 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조용히 정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신고 직후에 회사가 해야 될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판단과 무관하게 보호 조치는 즉시 시행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 것. 반대로 이 시점에 하면 안 되는 행동도 명확해요.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서부터 요구한다거나 가해자에게 즉시 해명을 요구한다거나 사실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성희롱인지 아닌지 담당자가 평가하는 것. 이 단계에서 실패하면 피해자는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포기하고 노동청 신고나 형사 절차로 방향을 틀게 되겠죠. 이 구간은 담당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보호조치 구간이에요.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를 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가해자와의 분리,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재택근무 등 여러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가해자는 그대로 출근하고 피해자만 출근을 못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그런 거예요. 또는 근무하는 층을 달리해서 형식적으로는 분리조치가 됐는데 오며 가며 계속 마주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추후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행위들이에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집단 따돌림을 한다거나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다거나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모집한다거나 이런 행위는 불이익 처우 금지도 문제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사 구간이에요. 회사의 법적인 책임이 정리되는 구간이죠. 조사는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외부 조사의 경우 보통은 노무사가 조사하고 변호사가 입회하는 구조가 많죠. 저도 입회를 하고 있고요. 이 조사는 경찰 조사처럼 아주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결과가 중요합니다. 조사 보고서에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사실상 징계는 어려워지겠죠. 모든 사건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업무 연관성이 약한 경우에는 판단이 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성희롱은 대부분 단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횟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누적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을 육하 원칙에 따라 일람표로 정리하고 의견서를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내부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이겁니다. 조사 담당자가 가해자랑 가까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가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순간 그 사람 역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희롱이 확인되었다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사가 위험해지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는데 보호 조치를 안 해도 문제, 조사 안 해도 문제, 비밀을 누설해도 문제, 불이익을 줘도 문제, 성희롱 판정이 났는데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안 해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절차적으로 보장을 해주면 가급적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직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순간 자기 방어 차원에서 노동청 신고 결심하게 되고 혹여 신체 접촉까지 나아갔다면 형사 고소까지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피해자가 노동청 신고 결심하게 되면 단순히 성희롱 신고 하나만 그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회사 생활하면서 알게 된 다른 위법한 일들 또는 성희롱 신고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된 일들까지 같이 신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에서 조직이 안전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판단자나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구조가 있으면 사건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구조가 붕괴됐다면 사건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저는 되는 사건과 안 되는 사건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